오늘 하영들은 뭐 막 암기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막 외우고 막 그러는 거 아닙니다. 쭉 듣고 저런 내용들이 있구나 이런 거 생각하는 거지 막 외우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자, 민법 총칙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봤어요. 5개. 목적 요건, 목적이 확정돼 있고 실현이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 질서를 지켜야 되고 뭐 이런 거. 의사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되고, 타인을 통해서 계약을 하는 경우에 그 대리권과 대리행위라는 게 있어야 되고, 조건 따위를 붙이는 경우 부관, 그리고 무효와 취소 이렇게 되네. 이게 민법 총칙이죠. 그렇게 범죄가 유효하게 되면 권리가 생기고 그 권리 중에 대표적인 게 물권이다. 그 물권 중에서 총론 부분의 물권의 기초 부분을 보고 있다 그랬습니다. 기초와 관련해서는 특히 물권의 뜻에서는 물건을 객체로 한다는 것, 절대적에서 대항력이 있다라는 것, 따라서 채권과 같이 특정 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대항력이라는 게 없다라는 걸 딱 머릿속에 박아요. 대항력이 뭐였죠? 제3자에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 그런 걸 말하잖아요. 주체가 있고 객체와 관련해서는 부동산, 동산 구별하고 그 다음에 개수 판단 기준 필동 기억한 다음에 일물 일권주의라는 원칙이 있고 그에 대한 예외가 있더라 이런 거 생각하자. 그리고 물권의 종류. 요거 올해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당분간 나오기 좀 힘든데 물권의 종류는 우리 민법상 아까 8개가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대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게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토탈 물권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한 12개 정도 있습니다. 토탈 합쳐서. 이렇게 물권은 국가가 종류를 이렇게 통제 관리하고 있어요. 물건이란 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화를 말하는 거고요. 재화는 한정이 돼 있다라는 말 많이 듣지요. 근데 사람의 물욕은 어때요? 끝이 없죠. 재화는 한정돼 있고 물욕은 끝이 없고. 그러니까 서로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싸우게 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국가는 그걸 통제할 필요가 있단 말이죠. 즉 물권 관계는 국가가 급속히 개입해서 통제를 할 필요가 있어요. 안 그러면 죽고 죽이는 야생의 관계가 생겨요. 그래서 국가가 그 물권 관계를 통제하기 위하여 제일 먼저 하는 게 물권의 종류를 딱 정해놔요. 통제하기 위해서. 권리의 종류가 많으면 많을수록 통제가 어렵겠지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118조에서 물권 법정주의라고 물권은 법률과 관습법 이 외에는 창설하지 못하도록 해놨습니다. 다시 말해서 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물권, 그 다음에 관습법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물권을 제외한 어떠한 물권도 새로운 걸 당사자가 만들 수 있다 없다. 어떤 새로운 권리도 만들지 못하도록 해놨습니다. 자, 여기서 법률은 국회에서 만든 법을 말하고, 이 관습법은 뭐냐?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대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거. 관습법은 뭘 말한다고요? 대법원이 인정하는 거. 어쨌든 우리 민법은 이렇게 물권은 함부로 당사자가 만들지 못하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걸 뭐라 한다? 물권, 법, 정, 주의 이렇게 불러요. 예를 들어볼까요? 갑소유 땅이 있어요.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묘지를 써야 되는데 묘자리를 구할 수가 없어서 슬그머니 갑소유 땅에다가 분묘를 설치해요. 묘지. 갑 몰래. 갑이 자기 땅 잘 있나 와봤더니 못 보던 묘지가 하나 있어. 너 누구지? 그래서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을이라는 놈이 와갖고 그 묘지를 설치했지. 자기 아버지 묘자리로. 그래서 갑이 을을 찾아갔어. 너 남의 땅에다가 함부로 묘자리 설치했냐 자식아. 파가라. 그러겠죠. 여러분이 갑이라면. 그런데 을이 이 묘자리를 설치하고 20년이 지나면 을은 이 땅을
사용할 권리를 취득해요. 분묘 기지권이라고. 무슨 권? 분묘 기지권이라는 권리를 어른 취득해요. 이 땅에 대해서. 남의 땅인데, 예? 남의 땅에 무단으로 묘지를 설치하고 나서 20년이 지나면 당당하게 그 묘지 자리에 대한 권리를 취득해요. 그걸 분묘 기지권이라고 불러요. 이거를 대법원이 인정하고 있어요. 이렇게 대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권리, 물권, 이걸 뭐란다? 관습법상 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도 규정이 없어요. 분묘기지권이라는 건. 이런 인정이 됩니다. 또 하나, 마을 주민들이 있어요. 한 마을 주민들이 한 100명이 있어. 이 100명이 통로로 사용하는 땅이 있었어요. 통로로 사용하는 땅이 있었어. 이 통로로 사용을 수십 년간 해왔어요. 일제시대부터 사용했다고 아까 한 100년. 네, 100년. 동네 주민들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갑이라는 자가 나타나서 자기가 땅을 사가지고 그 동네에 있는 땅을 사가지고 측량을 했는데 그 땅이 지적도와는 달리 이만큼이야. 이게 갑소유 땅이야. 그래서 갑이 자기 땅이라고 여기다가 펜스를 딱 쳤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를 통행하던 마을 주민들 100명은 이 통로를 사용 못하겠죠. 통로를 사용 못하잖아. 그래서 법원으로 달려갔어. 대법관님, 관습법상 물권이란 걸 대법원에서 만들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것도 우리 인정해 주세요. 마을 주민들이 100년이나 통로로 사용하던 땅입니다. 관행적으로. 그죠? 근데 어느 날 땅 소유자라는 놈이 측량을 하더니 자기 땅으로 못 가게 막았어요. 100년을 통행을 해왔으니까 통행권을 인정해 주세요. 지금 왼쪽 거는요, 을이 분쟁이 붙은 거예요. 대법원 가가지고. 제가요, 갑소유 땅에다 분묘를 설치하고 20년이 지났어요. 권리를 인정해 주세요. 판례가 인정해 줘요. 분묘기지권이라고 이름까지 붙여서. 예? 똑같아요. 마을 주민들 100명이 이 땅을 100년간 사용했습니다.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주세요. 이렇게. 그죠? 자, 이건 안 해줘요, 또. 판례는. 이게 관습법적으로 인정된다는 건 쉽게 말하면 대법원 마음이라는 거예요. 대법원이 인정해주면 그게 권리가 되는 거고, 안 해주면 권리가 아닌 거고, 이렇게 됩니다. 그게 관습법의 의미예요. 어쨌든 이렇게 물권이란 것은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건 뭐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이런 거 외에 대법원이 인정하는 거까지만 허용하겠다. 그 이외의 물권은 인정할 수가 없다. 그걸 뭐라 한다? 물권, 법정주의 이렇게 부르게 돼요. 종류에서 요게 나오게 됩니다. 185조죠. 물권 법정주의. 자, 마지막으로 물권 총론에서 나오는 게 물권의 일반적 효력이라고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가 우선적 효력이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가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게 나와요. 자, 우선적 효력이 어떤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갑과 을 사이에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파트나 주택의 전세 또는 월세 있죠. 그게 주택 임대차예요. 자, 이때 집주인을 뭐라고 부르죠? 임대인이라고 불러요. 전월세 사는 사람을 뭐라 부르죠? 임차인이라고 부르죠. 들어봤죠? 자, 이때 임차인은요, 임대차 계약을 쳐서 임차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해요. 무슨 권? 임차권. 어쨌든 너는 임차권에 의하여 갑소유주택에 지금 거주하면서 살고 있겠죠? 자, 살고 있어요. 근데 이 갑이요, 병한테 주택을 팔아요. 그리고 소유권 등기를 넘겨줘요. 그럼 병은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해요. 여기까지 됐죠? 자, 이 상태에서 병이 을에게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내 집이다, 나가달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왜? 소유권은 물권. 아까 물권이 뭐였죠? 누구에게나 주장 행사할 수 있다. 그랬죠? 안 그랬나? 자, 이제 이해 문제가 아니고 받아들이는 문제예요. 받아들이세요. 아, 소유권은 물권이었구나. 물권은 아까 정환이가 누구한테나 주장 행사할 수 있다 그랬지? 그러니까 병은 주택 소유권이라는 물권을 갖고 있으니까 그 물권을 을에게 주장할 수 있구나. 내 집에서 나가달라. 주장할 수 있구나. 자, 이때 을 임차권이 있다 그랬죠. 자, 갑이 을한테 나가달라 그랬어요. 우리 나는 말이야, 인마 갑하고 계약해서 임차권을 갖고 있어, 인마. 못 나가, 이 자식아. 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시 한번, 아이, 이거 뭐 흔히 있는 일이잖아. 갑이 주택을 병한테 팔아가지고 병이 새로운 소유자로서 기존에 살고 있는 임차인들한테 나가라. 소유권 주장할 수 있어. 나가라 그랬어요. 이때 을은 갑하고 임대차 계약처에서 뭘 갖고 있어요? 임차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못 나가. 임차권을 주장해서. 둘이 다투고 있단 말이죠. 그죠? 이때 누구 권리를 우선할 것인가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이런 걸 우선적 효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뭐 더 있는데 일단 이게 왜 필요한가를 지금 머릿속에 우선적 효력이라는 걸 왜 공부하는가를 지금 예를 들어서 머릿속에 여러분들 이해시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갑은 소유권 주장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죠? 무슨 권이니까? 물권이니까. 자, 그 다음 얘 임차권. 이거를 병에게 주장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이제 두 번째로 생긴다 그랬어요. 갑이 을한테 소유권에 기초해서 나가달라고 했을 때 을은 임차권을 병에게 주장할 수 있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없을까요? 채권이에요. 임차권은 무슨 권이라고? 채권이에요. 아까 채권이 뭐라 그랬죠? 특정인에게만 주장 행사하는 권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을의 임차권은요, 계약 당사자인 갑에게만 주장하세요. 갑에게만. 그래서 임차권은 이런 거예요. 내가 너하고 계약을 했으니 주택을 내가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청구하는 권리예요. 그게 임차권이에요. 보통 우리 주택임차권 이렇게 부르죠. 얼핏 생각하면 주택을 사용하는 권리처럼 느껴지잖아요. 물권처럼 느껴지잖아. 주택이라는 물건을 사용하는 권리 이렇게. 아니야. 주택 소유자에게 사용을 청구하는 권리예요. 그게 임차권이에요. 받아들이세요. 그런 표정을 짓지 마시고. 에? 그러니까 병은 을에게 소유권을 주장해서 나가달라고 할 수 있지만 을은 병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런 경우 갑의 소유권이 우선하게 됩니다. 즉 물권이 채권에 우선하게 돼요. 물권이 채권에 우선하게 돼요. 그래서 임차인 입장에서 보면 집주인이 바뀌고 나가달라 그러면 꼼짝없이 나가야 됩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걸 그대로 내깔려 두면 온 대한민국에 집주인만 바뀌면 쫓겨나는 임차인이 속출하겠죠. 그래서는 안 되겠다. 이게 원칙인데 예외. 주장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자, 여기서 임차권이라는 채권을 갑 이외의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겠죠. 자, 여기서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힘 뭐예요? 대항력. 을의 주택 임차권이 뭐가 있다면, 대항력이라는 게 만약에 있다면 그 임차권을 누구한테도 주장할 수 있게 된다. 병에게도 주장할 수 있게 된다. 그죠?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대항력권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하라고. 주택 전월세 했을 때 전입신고하죠. 그거 왜 할까?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대항력 때문에.
예? 전입신고를 하면 다음날 대항력이 생기라고 돼 있어, 대항력. 자, 우리 민법이 아니라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굳이 이런 걸 왜 특별하게 만들어놨을까? 이런 일 때문에. 예? 임차권은 기본적으로 채권이어서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더란 말이지. 그래서 집주인이 밖에서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안 되겠다. 채권에 불과하지만 특별법을 만들어서 뭐를 주자? 대항력을 주자. 그러면 누구에게도 주장할 수 있게 된다. 병에게도,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 근데 그냥 대항력을 줄 수는 없고 뭘 갖춰라. 대항요건, 주택을 열세를 받고 그 주소지로 뭐 해라? 주민등록으로 옮겨라. 그래서 전입신고를 꼭 해야. 왜 전입신고하는지 모르고 살았죠? 아셨지 뭐, 그죠? 중개사분이 얘기해 주잖아. 아, 저래서 전입신고를 꼭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그죠? 근데 집주인 중에는 특히 오피스텔 같은 거 주거용으로 빌려주는 사람들 중에는 전입신고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왜 그럴까? 전입신고가 되는 순간 그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평가를 받아버리고요. 예? 1가구 2주택의 적용을 받게 돼요. 그리고 임대사업자로 간주가 돼서 세금을 두드러 맞아요. 그러니까 전입신고 못하게 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아시겠죠? 어쨌든 이렇게 채권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물권이 우선한다. 다만 이런 경우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예외적으로 채권도 뭘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필요하다. 대항력. 임대차 가면요, 이 대항력을 어떻게 취득하는가가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민법에도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요. 민법에도. 다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특별법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예? 어쨌든 우선적 효력이 하나 있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물권적 청권이라는 게 있더라. 이건 뭐냐? 여러분이 갑이에요. 땅을 갖고 있어요.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지었어요. 자, 첫째,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라고 그랬죠. 따라서 갑은 토지 소유권은 갑에게 있지만 건물 소유권은 건물을 지은 을한테 있어요. 을이 건물 소유자예요. 다만 을의 무단 건물로 인하여 갑은 땅을 사용할 수 없지요. 다시 말해서 갑의 입장에서 보면 을의 무단 건물로 인해서 자신의 토지 소유권이 방해를 받고 있어요. 그렇죠? 이럴 때 갑이 을에게 뭘 청구하겠죠. 뭘 청구할까요? 첫 번째, 철거하라. 그죠? 안 할까? 하겠지. 철거하라고 청구해야죠. 아, 내 땅이 무단으로 건물을 지어놓은 놈한테, 또 무단으로 뭘 쌓아놓은 놈한테 치워라. 청구해야 되겠죠. 그런 권리를 물권적 청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권리를. 누군가에 의하여 소유권 등 물권이 방해를 당하고 있을 때 그 방해를 제거하기 위한 청구권. 그게 뭐다? 물권적 청구권이겠죠. 물권적 청구권. 그런데 이 물권적 청구권이 지금 이 경우에는 소유권에 기초하여, 토지 소유권에 기초하여 청구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지금 책걸상에 앉아 계세요. 책걸상을 사용하고 계세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책걸상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내가 아침에 일찍 와서 좋은 자리를 딱 차지하고 앉았었어요. 그런데 화장실 갔다 왔더니 어떤 사람이 내 책가방과 내가 펼쳐놓은 책을 옆 책상으로 옮겨놓고 자기가 앉아있어. 앉아있어, 이 사람이. 그럼 그 사람한테 야, 이거 내 자리인데 비켜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이 그러겠죠. 이게 왜 네 자리냐? 이거 네 소유냐? 내 자리라는 게 뭐예요? 내 소유라는 중이잖아. 이게 내 소유예요? 아니잖아. 아니죠. 그러니까 비켜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게 뭐냐? 그게 점유권이라는 권리예요. 그게 뭐라고? 점유권이라는 권리예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이 채권상에 대해서 소유권 따위는 없지만 우리 민법은 점유권이라는 권리를 갖고 있으면 그 점유권에 의해서도 비켜라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물권 강론에서 그런 걸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근데 어찌됐건 소유권 같은 권리뿐만 아니고 지금 말씀드리고 만약에 내가 미리 차지해 놓은 자리를 누가 와서 뺏을 수 있다면 뭐하러 일찍 와 그거를.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일단 먼저 자리를 차지했어. 그런 거에다가 권리를 부여해. 점유권. 거기다가 침해가 되면 그 점유권, 소유권이 없어도 점유권에 기초해서 내놔라, 비켜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도록 민법에서 규정을 해놓은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모아서 뭐라고 그런다?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그런다. 민법에 정해져 있는 물권들, 소유권뿐만 아니라 점유권이라든가 지상권이라든가 이런 물권이 누군가로부터 방해를 당하고 있다면 국가가 보호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플러스 뭘 인정하고 있다? 물권적 청구권이란 거예요. 근데 이 물권적 청구권이 많이 어려워요. 어렵고. 좀 전에 말씀드린 요런 예, 갑수유 땅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지었다면 갑은 이 을의 무단 건물로 인하여 토지 소유권 행사를 방해당하고 있으니까 현재 토지 소유자인 갑이 그 토지 소유권, 물권을 방해하고 있는 놈에게 철거 따위를 청구함으로써 물권을 회복할 수 있는 이런 권리를 뭐라고 하자? 물권적 청구권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물권의 기초 부분에서는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물권적 청구권이요. 올해도 남았죠. 물권의 기초 부분을 파악할 때는 크게 네 덩어리 일물일권주의와 그 예외 물권법정주의, 물권의 우선적 효력, 물권적 청구권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거예요. 네? 기초 부분에 나오는 내용 중에 물권적 청구권이 제일 중요하다. 아, 이런 권리도 있구나 우리 민법에. 그래서 우선적 효력과 관련된 물권과 채권의 충돌 시 뭐가 우선하는가? 그와 관련된 대항력의 개념 이런 거. 물권이 침해되면 어떤 걸로 보호받을 수 있다?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걸로 보호를 받을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게 물권의 기초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볼 내용들이. 두 번째가 물권의 변동 파트가 나오고요. 변동은 물권을 취득하거나 변경이 되거나 소멸이 되는 걸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아까 민법 총칙에서 권리 변동 이게 법률 효과였었죠. 그 원인이 있었죠. 이 원인을 뭐라 그랬죠? 법률 요건이라 그랬죠. 그리고 법률 요건에 두 개가 있었죠.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 그 다음 우리는 부동산 거래를 중개를 업으로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부동산과 동산 중에서 부동산만 따로 떼서 이렇게 유형화할 수 있다. 이렇게 법률 행위에 의하여 부동산 물권이 변동되는 경우, 그죠? 또 하나는 법률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물권이 변동되는 경우. 물권의 변동이란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을 말하는데 그 변동을 시키는 원인이 두 개가 있었더라.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 그리고 그 법률 행위나 법률 규정에 한 물권 변동이 다시 부동산에서 이렇게 나눠지게 된다. 법률 행위한 부동산 물권 변동, 법률 규정에 한 부동산 물권 변동. 그 중에 요게 186조. 요게 187조. 요 두 개의 조문을 이해하고 거기와 관련된 내용들을 공부하시는 거. 이게 물권 변동의 핵심이에요. 물권 총론 파트에서 시험 문제는 대부분 여기에서 출제가 됩니다. 186조와 187조를 이해하고 있고 거기에 관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이해하고 있는가 이런 걸 물어보게 됩니다.
자, 먼저 법률행위 한 부동산 물권 변동을 보겠습니다. 자, 법률행위 대표 중에 뭐가 있다 그랬죠? 매매계약. 자, 다시 나옵니다. 갑과 을 사이에 갑이 갖고 있었던 A 토지를 매매한 경우에 을이 A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갑은 소유권이 소멸하고 소유자가 변경이 되려면 반드시 등기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186조예요. 186조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실변경은 등기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딱 해놨어요. 무엇을 박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땅 같은 걸 샀다. 소유권 취득하려면 반드시 뭐 해라? 등기해라. 그죠? 등기하라고 아까 그랬죠. 그게 186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렇게 매매나 증여나 교환 등 계약을 통해서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물권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뭐 해라? 등기해라. 그게 186조예요. 반면에 갑이 땅을 갖고 있었어요. 이 땅을요, 을이 상속을 받거나 을이 경락을 받았어요. 자, 이때 상속이나 경매는 갑과의 계약이다, 아니다? 아니잖아요. 법률행위가 아니잖아. 그럼 187조. 법률 규정. 상속, 경매 등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취득은 물론 더 있어요. 공용징수도 있고 판결도 있습니다. 일단 두 가지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상속이나 경매 등을 통해서 부동산 물권을 취득하려면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어요. 187조. 그 말은 을이 저 A 토지를 상속받거나 A 토지를 법원으로 경락을 받았을 때는 186조와는 달리 등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소유권 등기 안 해도 돼요. 이게 187조예요. 그러니까 이 186조와 187조를 딱 보면 어질어질한 차이가 있잖아. 하나는 등기를 꼭 해야 되는 거, 등기 필요한 거. 하나는 등기 필요 없는 거, 등기 불효라고 해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 어떤 게 나올까요? 박스 쳐놓고 등기 필요한 거 고르세요. 등기 필요 없는 거 고르세요. 이런 게 나와요. 이런 게 나와. 애매한 게 있어. 이게 등기가 필요한가? 등기가 필요 없나? 이런 애매한 게 있어. 그런 걸 딱 귀신같이 찾아가지고 그런 걸 시험 문제를 냅니다. 다음 중 등기가 필요한 것을 고르세요. 등기가 필요 없는 것을 고르세요. 한 문제가 나와요. 얼마나 중요해요. 등기 필요한지 필요 없는지 구별하는 거예요. 일단 기본이 계약 등을 통한 경우에는 등기가 필요하고 계약이 아닌 경우에는 등기가 필요 없다. 이렇게. 그 다음 두 번째, 그럼 이런 경우에는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위에 거는 딱 정해져서 등기한 때 소유권을 취득해요. 등기한 때. 예? 등기부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나한테 딱 돼. 그런 소유권 그때 취득하는 거야. 근데 밑에 거는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언제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그 중에서 상속은 그냥 법원이 얘기해요. 갑이 죽었을 때. 갑이 죽으면 바로 을소유. 이거는 법원에 대금을 완납했을 때. 그럴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라는 게 판례예요. 그런 것들까지 추가해서 나중에 보셔야 돼요. 어쨌든 부동산 물권 변동과 관련해서는 크게 두 덩어리가 있다. 등기를 해야 되는 것과 등기 필요 없는 거. 이거 구별해야 돼요. 됐죠? 그 다음 여기에서 을이요. 이 상속받은 땅을 팔아먹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자, 을이 이 땅을 병한테 팔았어요. 두 번째,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등기를 넘겨받아야 되죠. 누구한테 넘겨받아야 돼요? 지금 보세요. A 토지가요. 등기부에요. 요렇게만 되어 있어요. 소유자가 합으로.
을은 등기 안 했어요, 아직. 그래도 이미 누구 소유예요? 을 소유라니까. 그죠? 그걸 을이 팔았어요, 병한테. 자, 병은 등기를 넘겨받아야 소유권 취득하죠. 자, 이렇게 막바로 등기 넘겨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요. 왜? 가운데 뭐가 봉 떴어요. 뭐 상속에 한 을이 취득했고 을이 팔았다는 사실이 빠져 있잖아. 그러니까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너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했지만 등기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못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등기하지 않으면 처분을 못한다라고 돼 있고요. 여기서 처분이 뭐냐? 이게 바로 이전 등기를 말하는 거예요. 을 너 병한테 팔았니? 네. 그럼 등기를 넘겨주겠네? 네. 그때 네 이름으로 먼저 등기를 하고 넘겨주라. 상속에 의해서 네 이름으로 먼저 등기를 하고 그 다음에 넘겨줘라. 이렇게 해놓은 거야. 만약에 이걸 안 해놓으면 을이라는 놈은 팔잖아요. 그리고 등기를 이렇게 막바로 넘겨줘요. 뭐 떼먹으려고? 세금 떼먹으려고. 그러니까 을 너 팔았니? 네 이름으로 등기를 해. 그리고 세금 내. 팔았어? 또 세금 내. 이런 식으로. 187조 단서에서는 등기 없이 취득한 부동산 물건을 등기를 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못한다. 187조의 뜻이 됩니다. 자, 일단 입문 과정에서는 부동산 물권 변동. 물권 총론부의 변동 파트에서는 물권의 취득 변경 소멸을 말하는데 유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더라. 186조와 187조. 하나는 등기를 꼭 해야 되는 거고 하나는 등기가 필요 없는 걸로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이거 구별하는 게 중요하겠구나라는 거 하나. 기본서 내용이 그런 게 나와요. 등기해야 되는 거, 등기 필요 없는 거. 두 번째, 둘 다 공통적으로 등기가 들어있죠. 그래서 등기와 관련된 내용들이 몇 개가 나와요, 우리 시험에서. 다만 이 등기와 관련해서는 부동산 등기법이라는 법이 따로 있잖아요. 그죠? 그건 2차 과목에서 하는 거예요. 부동산 등기법. 그 법은 2차 과목에서 하는 거고요. 민법에서는 이 등기를 둘러싼 대법원 판례가 하나, 판례가. 등기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들. 우리 등기 갖고도 사람들이 다투는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A 토지가 있어요. 소유자가 갑이에요. 소유자가 갑이야. 그런데 이게 등기부를 봤더니 이렇게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이 된 걸로 등기가 돼 있어요.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부에. 그럼 등기부만 보면 갑 소유였다가 갑이 을한테 팔았구나 이렇게 보여지잖아. 근데 갑과 을이 싸워요. 뭐라고 싸우냐? 갑이 을에게 야, 이 위조범아, 말소해 이놈아. 내가 너한테 언제 팔았냐 이 자식아. 너 서류 위조해서 넘겨갔잖아. 말소해라. 그랬던 을이 뭔 개소리야. 돈 주고 샀잖아. 둘이 싸워. 그럼 법원은 이거 보고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그럼 뭘 판단해야 돼? 둘 사이에 진짜 매매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매매가 유효인지 무효인지 만약에 있었다면, 그 다음에 그 매매가 유효라 하더라도 등기가 제대로 된 건지 이러고 판단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들, 그게 우리 시험법에 나와요. 그게 7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그냥 듣고 넘어가세요. 아까 봤던 거 있었죠. 중간생략 등기. 예?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순차 매각이 됐는데 을을 쏙 생략한 채 갑에서 병으로 등기가 넘어간 경우 아까 처벌된다 그랬죠. 처벌이 되지만 행위 자체는 유효하다 그랬죠. 그게 판례야. 분명히 땅은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팔렸는데 얘가 생략한 채 이렇게 등기가 넘어갔네. 다툼이 있을 수 있죠. 이 등기가 유효네 무효네. 그거 판결이 있어요. 판례가. 타이틀이 중간생략 등기라고. 가등기란 거 들어보셨죠? 혹시 가등기란 말 들어보신 분? 가등기가 여기서 나와요. 우리 시험에. 등기 청구권이라는 게 나와요.
등기의 추정력이라는 게 나와요. 아주 어려운 개념이 여기서 나와요. 등기와 관해서. 어쨌든 부동산 물권 변동 파트에서는 186조와 187조 머릿속에 오늘 박습니다. 하나는 법률 행위에 한 거다. 계약 등 등기가 필요하다고 돼 있더라. 하나는 상속이나 경매를 통한 거다. 등기 필요 없도록 돼 있더라. 그래서 186조 등기 필요한 것과 186조 등기 필요한 것과 180조 등기 필요 없는 것들을 나중에 구별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 하나. 또 두 개를 합쳐가지고 등기라는 게 들어있는데 이 등기 안에서 대법원 판례, 예컨대 중간 등기를 우리 대법원이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한 세트. 이렇게 딱 나오죠. 그죠? 마지막으로 이 물권 소멸 중에서 법률 규정이 한 소멸이 하나 나와요. 첫 번째로 보실 게 이거 구별하는 거라 그랬고요. 두 번째로 등기와 관련된 거 확인해야 된다 그랬고요. 세 번째로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소멸 사유가 하나 나와요. 191조 혼동이라는 놈이 나와요. 우리 민법 물권법 총칙에 특별하게 191조에서 혼동이라는 제도를 한다는 만들어가지고 이 혼동을 통해서 물권이 소멸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요. 자, 이 혼동이 뭐냐? 요 하나 개념. 혼동은 지금 물권 소멸 사유로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191조인데 1항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갑소유 땅이 있어요. 을이 이 땅에 지상권이라는 권리를 갖고 있다. 자, 여기서 지상권이 뭐냐? 남의 땅을 사용 수익하는 권리. 갑소유 땅에 을이 지상권을 갖고 있으면 이 땅은 을이 사용 수익해요. 을이 사용 수익하는 동안 갑의 소유권은 제한돼요. 갑은 사용 수익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지상권은 제한 물권 중에 용익 물권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을이 갑으로부터 땅을 사버려요. 돈 주고. 그래서 소유권 등기를 넘겨받아 버려요. 그래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해버려요. 을이. 그럼 을은 자기 소유 땅에 지상권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이거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소유권으로 얼마든지 땅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까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의 물건에 소유권과 다른 물건을 한 사람이 갖고 있으면 이거 필요 있다 없다? 없으니까 소멸시켜라. 이게 바로 혼동이라는 제도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물권 총론 파트에 변동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크게 법률 행위 또는 법률 규정에 한 변동이 규정이 돼 있고 그게 부동산 관해서 이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더라. 이게 한 세트. 그래서 등기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거 구별해 나가야 된다. 마지막으로 특별하게 법률 규정에 의한 소멸 사유가 하나 따로 규정이 돼 있는 게 있더라. 혼동. 그 혼동이 뭐냐? 이런 거다. 내가 어떤 물건에 지상권이나 이런 물건 갖고 있었는데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럼 이거 필요 없지 않냐? 그 소멸시키는 걸 뭐라 한다? 혼동이란다. 여기까지가 물권 총론 내용이에요. 딱 이렇게 뼈대를 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강론 가면 뼈대 잡을 것도 없어요. 권리 7개가 순서대로 쪼르르 나와요. 점유권이 뭐고 지상권이 뭐고 점유권은 어떻게 취득하고 소유권은 어떻게 취득을 하고 점유권은 어떤 효력이 있고 소유권은 어떤 효력이 있고 지상권은 어떤 효력이 있고 그런 것들을 쭉 하나하나의 권리가 어떤 건지를 하나하나 봐주시는 게 강론이 물권 강론. 그 다음 물권은 이런 내용들로 돼 있더라. 총론은 그렇고 강론은 7개의 물권이 나온다. 그 중에서 아까 제가 채권상 얘기했죠. 무슨 권이 있다 그랬어요? 점유권. 궁금하지 않으세요? 점유권이 도대체 뭔지?
야, 아까 내가 자리하던 자리를 누가 뺐으면은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네? 야, 그게 점유권이네? 이렇게 좋은 권리가 있단 말이지. 그런 게 점유권에 나오는 거야. 그런 거 하면 되고요. 자, 세 번째. 법률 행위가 유효하면 물권 취득한 데서 물권을 본 거고요. 또 하나가 뭐가 있어요? 채권. 다만 채권 자체가 시험 범위가 아니라 채권을 발생시키는 원인 두 가지가 있겠죠.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 물권을 발생시키는 원인 두 개. 법률 행위, 법률 규정. 채권도 채권을 발생시키는 원인,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 그 중에서 법률 행위에 의한 채권 발생 원인, 요것만 딱 우리 시험 범위가 되는 거야. 그걸 뭐라 한다? 계약. 세 번째 파트가 이제 계약이 되는 거죠. 자, 이 계약 파트에 가면 여기도 계약 총론과 계약 강론이 나와요. 계약 강론에 가면 계약이 세 가지가 나온다 그랬죠?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 계약. 이건 이제 그때 갖고 와. 매매가 뭐고 매매계약은 어떻게 체결이 되고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매도인과 매수인의 어떤 권리 의무가 생기고 이런 거 하면 되는 거예요. 특히 아까 이거 주택 같은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하면 세입자한테 무슨 권이 생긴다고? 임차권. 그 임차권이 도대체 뭐고 임차권을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내용들이 임대차 가면 자세히 나오는 거예요. 그 세부적인 건 이제 계약 강론 가서 보는 거고. 그럼 총론에는 뭐가 있을까? 계약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들. 이게 총론 부분에 들어가 있어요. 계약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들. 첫 번째가 뭐가 나올 수 있을까요? 도대체 계약이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계약이란 게 뭐고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아야 될 거예요. 계약의 뜻과 계약의 종류. 또 뭐 이런 건 큰 의미가 없고요. 우리 계약의 종류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게 왜 필요한지. 자, 갑과 을이요.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럼 갑도 의무가 생기죠. 을도 의무가 생기죠. 갑은 어떤 의무가 생겨요? 매도인은 어떤 의무가 생기죠? 매매 계약을 하면? 소유권 넘겨줘야 되죠. 재산권 이전 의무가 생겨요. 이건 무슨 의무가 생길까요? 대금 줘야 되죠. 그죠?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 갑에게는 재산권 이전 의무가 일단 생기고 매수인은 대금 지급 의무가 생기는데 이때 이 재산권 이전 의무와 대금 지급 의무를 가만히 보면요. 이런 관계가 성립해요. 갑을 서로 입장에서 보면 재산권을 넘겨받으니까 대금 지급하는 거죠. 그죠? 재산권을 넘겨받지 않으면 대금 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반대로 갑의 입장에서도 돈을 주니까 넘겨주는 거죠. 즉 계약을 했을 때 양당사자에게 의무가 생겼어요. 근데 이 의무가 네가 하니까 나도 한다. 이런 관계가 성립을 해요. 이걸 대가적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대가적. 이렇게 계약의 양당사자에게 의무가 생기면서 그 의무가 대가적일 때 이 계약을 쌍무계약이라고 불러요. 무슨 계약? 쌍무계약이라고 불러요. 쌍무계약. 반면에 갑이 을에게 A 토지를 증여를 해요. 증여라는 건 돈 받고 줘요? 그냥 줘요? 그냥 줘요. 그러니까 증여계약을 하면 갑은 의무가 생겨요. A 토지를 넘겨줄 의무. 근데 을은 의무가 생겨요? 안 생겨요? 없어요. 을은 받기만 하면 돼요. 즉 계약 당사자 중 한 사람한테만 의무가 생겼죠. 이런 걸 편무계약이라고 해요. 계약 강론에 가면요. 쌍무계약도 있고 편무계약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계약 총론 부분에서 그런 계약을 미리 구별을 해놓는 거야.
계약은 이런 계약도 있고 이런 계약도 있다. 그걸 계약의 종류에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쌍모 계약하고 편모 계약 중에서 당사자가 계약을 할 때 어떤 계약을 더 많이 할까요? 쌍모 계약을 훨씬 많이 하겠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어느 한쪽만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은 잘 안 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요 쌍모 계약에만 적용되는 제도가 있어요. 이걸 두 개를 만들어 놨어요. 두 개를 만들어 놨는데 하나가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라는 제도가 있고요. 위험 부담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 위험 부담은 어려워요. 입문 과정에서 용어 몰라도 돼요. 요것만 좀 생각을 해볼게요. 동시 항변권. 항변이란 게 뭘까요? 항변. 이 거절한다는 뜻이에요. 거절. 항변이 뭐라고요? 거절. 그것도 정당하게. 뭔가를 정당하게 거절한 걸 항변이라고 그래요. 그 항변이 동시행 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다시 돌아옵니다. 각과리 매매 계약을 했고요. 갑은 재산권을 이전해주고 그런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어요. 이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은 보통 같은 날 하겠죠. 예? 1월 10일 날 계약을 하고 1월 30일 날 소유권 넘겨주고 대금을 지급하기로 이렇게 보통 약속을 할 거예요. 그죠? 자, 여기서 1월 30일이 됐어요. 갑이 재산권을 넘겨주는 것과 을이 대금을 지급하는 것 어느 한 사람이 먼저 하는 게 공평할까요? 동시에 하는 게 공평할까요? 동시에 하는 게 공평하겠죠. 그러니까 쌍모 계약이란 걸 하게 되면 양 당사자에게 이렇게 채무가 생기는데 이 채무는 공평하게 동시에 이행이 되어야 할 것이다.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그죠? 그런데 30일이 됐어. 얘가 이걸 안 넘겨줘. 재산권을. 안 넘겨주면서 돈 내놓으래. 그럼 을은 재산권 넘겨줄 때까지는 돈 못 줘. 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걸 민법이 권리로 만들어 놨어요. 그걸 뭐라 한다?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야. 그래서 계약 총론 부분에서는 계약의 종류와 관해서 구별할 게 몇 개 있는데 특히 쌍모 계약과 편모 계약을 구별할 필요가 있고 왜 구별하는가? 쌍모 계약은 특징이 동시에 해야 되는 관계가 성립하잖아 보통이. 그래서 부득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놨단 말이죠.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라는 거. 그리고 쌍모 계약상 관련된 게 한 세트 나와요. 그 다음 계약이 어떻게 되면 성립하는가? 계약이 성립이 나와요. 계약은 어떻게 성립될까요? 계약의 성립은 계약의 체결을 말하는 거죠. 보통 계약이 체결되는 과정을 잘 살펴보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람 중에 어느 한쪽이 먼저 합시다. 요청하지요. 그죠? 예를 들어서 매도인이 먼저 을한테 이 땅 1억에 사세요. 또는 을이 먼저 갑에게 땅 1억에 파세요. 계약을 하는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동시에 사자, 동시에 팔자 이렇게 말할 리는 없고 어느 한쪽이 먼저 계약을 합시다라고 요청을 하겠죠. 그걸 청약이라 하잖아요. 상대방이 그 청약의 내용이 마음에 들면 오케이 하겠죠. 그걸 승낙이라 하잖아요. 이렇게 청약과 승낙이 합치면서 계약이 성립하는 게 보통이다. 자, 계약의 성립을 왜 따져야 되는가? 계약이 성립이 된 다음에 그 계약이 무효인지 유효인지를 따지는 거예요. 우리가 법률 행위 민법 총칙에서 계약의 유무효를 따졌죠. 근데 그 계약의 유무효를 따지려면 먼저 당사자의 계약이 성립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여기서 따로 보는 거예요.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갑이 101호가 있고요. 이거를 1억에 사고 파는 매매를 하는데 갑과 을이 전화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갑이 갖고 있는 101호를 1억에 사고 팔기로 서로 구두로 합의를 봤어요. 네? 그런데 대금 지급 날짜도 정하지 않았고 계약서를 쓴 적도 없어요. 자, 이때 이 계약은 성립한 걸까요? 안 한 걸까요? 다시 한번.
갑과 을이 전화상으로 갑소유 101호를 갑소유 무슨 아파트 제 101동 제 101호를 1억에 사고 팔기로 구두로 합의가 됐어. 구두로. 그런데 대금을 언제 지급할지 소유권을 언제 넘겨줄지 약정한 적이 없고 계약서도 쓴 적이 없어. 갑과 을의 계약이 성립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이미. 그거를 판단하는 게 여기에요. 그 계약의 성립 여부를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 그러니까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고 칠 때, 계약상 다툼이 있다고 칠 때 실질적으로 제일 먼저 다투는 게 뭐예요? 계약을 했네 안 했네부터 다투는 거예요. 가끔가다 중개사분들도 연락이 오는 분들이 공부를 그렇게 해놓고도 이거 계약한 거 아니죠? 이렇게 해놓고 구두로라도 해놓고 거기다가 또 했다고 그러면서 이건 가계약에 불과하다고 없는 얘기까지 막 만들어내고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계약을 했네 안 했네 그걸 판단하는 부분이 여기란 말이죠. 그게 두 번째. 일단 요거하고 계약 성립 여부하고 세 번째 보통 갑하고 을하고 매매 계약을 하면요 권리와 의무가 누구한테 생겨요? 갑하고 을한테 생겨요. 그런데 갑이 을과 매매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을한테 야 대금은 병한테 줘. 갑이 을한테 물건을 팔면서 대금을 병한테 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을이 알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을은 대금을 누구한테 줘야 돼요? 병한테. 근데 이 병은 계약 당사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잖아. 이렇게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이런 계약이 있더란 말이죠. 그죠? 계약 당사자는 누구와 누구예요? 갑과 을이에요. 자,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병이에요. 병. 갑 쇼핑몰 회사에 물건을 주문합니다. 그리고 갑 쇼핑몰 회사는 그 물건을 나한테 배송을 해야 되잖아요. 택배 회사하고 계약을 맺어요. 택배 계약. 자, 이때 이 택배 계약. 나하고 택배 회사가 체결했어요? 쇼핑몰 회사와 택배 회사가 체결했어요? 쇼핑몰 회사와 택배 회사가 계약했죠. 계약 당사자는 이 둘이죠. 그런데 물건이 제때 안 오면 나는 택배 회사에 연락을 해서 왜 안 오냐고 따지죠. 빨리 가져오라고 따지지. 안 따져요? 따져요, 안 따져요? 따지잖아. 아니 나는 계약 당사자도 아닌데 택배 회사에 연락해서 빨리 가져오라고 요구한단 말이죠. 즉 권리가 생겨요. 권리가. 나는 택배 회사와 계약을 한 적이 없음에도 이런 권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계약들이 있단 말이죠. 그죠? 아무 생각 없이 따졌죠. 만약에 택배 회사에서 여러분한테 당신하고 내가 계약했어? 왜 나한테 따져? 이렇게 하면 화가 날까 안 날까? 화가 나겠지. 그 화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계약 당사자는 아니지만 권리가 생기는 제3자. 이런 걸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해요. 이게 계약법에 나와요. 제3자를 위한. 그럼 계약 총론 부분은 계약이란 게 뭐고 어떤 종류가 있는가 해서 쌍무계약이란 게 하나 중요한 게 나오고 쌍무계약과 관련된 제도가 있더라. 그중에 특히 동상명권이라는 제도가 있더라. 두 번째, 계약이 유효인지 무효인지를 판단하려면 그 전에 계약이 성립부터 해야 된다. 계약이 성립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치고 어떤 요건 하에 성립하는가. 세 번째, 계약이 체결되면 당사자에게 권리 의무가 생긴다. 그게 대원칙이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제3자에게 권리가 생기는 계약이 있더라. 이걸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해요. 이게 세 번째. 네 번째,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했어요. 갑이 재산권을 넘겨주고 을이 대금을 지급하면 깔끔하게 관계가 끝나죠. 그죠? 근데 문제가 생겨서 얘가 대금을 안 주네? 약속을 안 지키네? 그럼 갑은 천년 만년 기다릴 수 있다 없다?
없겠지. 계약을 끝내야 될 거 아니에요. 보통 요럴 때 갑이 을한테 뭐라고 말하죠? 몰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계약을 했는데 상대방이 이행을 안 해요. 그럼 일단 처음에 이행하라고 쪼겠지. 여러분이 갑이야.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물건을 1억에 팔았어. 대금을 30일 날 준대. 임대차라고 해볼까? 여러분이 주택 임대인이야. 재산 있는 분이죠. 월세가 한 달에 50만 원이야. 근데 월세를 주기로 한 날짜에 안 줘. 그럼 갑은 천년 만년 기다릴 수는 없겠죠. 처음에는 월세 달라고 쪼다가 몇 달 지나면 나가라 그러겠죠. 다시 말해서 계약을 소멸시키겠죠. 그죠? 자, 계약을 했고 계약상 의무가 생겼는데 어느 한쪽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어느 한쪽이 이행하지 않아. 그럼 상대방은 계약을 소멸시켜야 되겠죠. 그 소멸하는 방법 2개. 해제, 해지가 마지막으로 나와요. 그래서 계약 총론은 계약이란 게 어떤 거고 어떤 종류가 있으면 그 계약이 어떻게 체결이 되는가. 예? 요 흐름. 2번째, 그 계약 중에 쌍무 계약이 체결이 되면 당사자에게는 어떤 효과가 생기는가. 여기 한 세트. 3번째, 제3자에게 권리가 생기는 계약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제3자를 위한 계약. 마지막,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네? 그럼 채권자는 천년만년 기다릴 수는 없고 계약을 소멸시켜야 되겠네. 그걸 각각 해제, 해지 이렇게. 그럼 여기서는 해제가 뭐고 해지가 뭐고 어떨 때 해제할 수 있고 어떨 때 해지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죠? 이게 총론의 내용이에요. 이렇게 계약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들을 제도를 숙지하고 나서 개개계약을 들어가가지고 여기 있었던 내용들을 응용해서 그 효과들을 이해하는 거예요. 계약의 효력들을. 그죠? 총론 부분이 민법을 공부하는 핵심이 되는 것들이에요. 그 개별적인 것들은 세밀하게 공부하면 되지만 그 전체를 일괄하는 내용들이 뭐가 있는가 이거를 자꾸 머릿속으로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민사특별법을 제가 민사특별법은 다른 거 특별한 법들이라 그랬으니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꼭 기억해야 될 기본적인 뼈대만 생각을 다시 합니다. 민법 총칙은 뭐에 관한 내용이라고 그랬다고요? 법률행위, 유효요건. 그죠? 자, 유효건이 그 중에서도 목적요건,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도성. 몰라주세요. 목적요건에 관한 거. 2번째, 의사표시요건. 3번째, 타인을 통해서 계약을 하는 형태 대리. 그죠? 그 다음, 땅을 주기로 하고 자동차를 주기로 조건을 붙여버린 경우, 부관. 이 요건 4개. 그리고 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어.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게 돼. 여기 한 세트. 이게 민법 총칙의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2번째, 법률이가 유효 요건을 갖추면 당사자에게 권리가 생겨. 그 권리 중에서 중요한 거, 권. 그죠? 총론과 강론이 있는데 그 중에서 총론, 기본론과 변동론이 있어. 기초하고. 기초 부분에서는 4가지. 일물일권주의, 물권법정주의, 우선적 효력, 물권적 총권. 총론 부분에서는 첫째, 등기 필요한 186조와 등기 필요한 187조 구별. 그죠?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등기와 관련된 내용들 정리. 유효냐 무효냐 이런 거. 마지막으로 법률 규정한 물권 소멸 사유 혼동. 이런 것들이 총론의 내용이 들어있더라고요. 변동론에. 그리고 강론 가면 물권 개개를 하나씩 보자 말이죠. 3번째,
법률행위가 유효하면 물권만 생기는 게 아니라 뭐도 생긴다. 채권도 생긴다. 그 법률행위 중에서 채권을 발생시키는 법률행위 뭐가 있다? 계약. 그 총론과 강론이 있더라. 강론 가면 계약을 보면 되고 총론에 뭐가 있더라? 계약의 종류 중에서 특히 쌍무계약. 쌍무계약과 관련된 제도 동시이행의 한명권 같은 거. 계약은 성립했나 안 했나부터 판단해야 되는 성립의 문제. 제3자에게 권리가 생기는 게 있다. 제3자를 위한 계약. 계약을 이행 안 하면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고 해지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런 것들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뼈대를 잡아드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디를 공부할 때 민법 총칙을 보고 있는 건지 물권을 보고 있는 건지 보고 있다면 그중에 어디를 보고 있는 건지 이걸 자꾸 생각을 하셔가지고 민법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예? 뼈대를 잡고 공부하는 게 민법을 다른 사람보다 빨리 체계화하는데 아주 중요해요. 이렇게 뼈대를 잡고 다음번 주에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큰 거 말씀드린 거예요. 그죠? 이게 머릿속에 딱 정리가 되어 있고 틀이 잡혀야 그 다음 세부적인 사항을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일단 이렇게 뼈대를 잡고 이제 다음 주에는 요거 이제 조금 자세히, 예? 그리고 요거 조금 자세히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조금씩 자세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 주에 오늘 했던 내용 또 해요. 또 합니다. 또 하는데 그 기억을 환기해야 되니까 다만 거기서 조금 더 자세히 진도를 나갈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체계를 잡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